시작할게요. 수업 알겠죠? 페이지 132페이지입니다. 페이지 132페이지고요. 우리가 해온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인구 분포, 두 번째 인구 이동, 세 번째 인구 문제. 인구 문제는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할 겁니다. 인구 문제. 결국 인구 분포와 인구 이동을 종합해가지고 인구 문제를 우리가 유추하고 추론하고 종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 문제는 첫 번째 개념과 용어를 우리가 조금 이해할 겁니다. 두 번째로 인구, 변천, 모형. 그다음 세 번째 세계의 인구 문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 이렇게 네 가지를 할 건데 일단 인구 문제 첫 번째 시간은 1번, 2번, 두 번째 시간은 3번, 4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구와 관련된 개념과 용어를 처음 배운 게 아니죠. 네. 인구 분포할 때 처음 배웠잖아요. 그죠? 네. 정말 어려운데 정말 쉽게 배웠습니다. 놀랍죠? 우리가 인구 배웠죠, 거기서. 네. 두 번째 분포 배웠죠. 아, 밀도 배웠죠. 네. 합쳐가지고 뭐 배웠어? 인구 밀도. 우리가 엄청난 개념을 배웠습니다, 그때. 그죠? 감탄하지 마시고요. 엄청 쉬운 거 배웠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오늘은 진짜로 개념과 용어를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 인구 문제를 파악을 하려면 개념들, 우리가 정의해 놓은 개념들을 우리가 조금 알아두셔야 돼. 우리가 인구와 관련된 거는 뭘 기반으로 하고 있냐면 통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계라는 거는 뭐를 무슨 기준으로 삼아서 여러 가지를 파악해 놓은 것들 많죠. 그 개념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알고 있어야 대화가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과 용어 정리를 먼저 한번 할게요. 총 8개 정도 할 건데 잘 적어 두시고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들 시험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합계 출산율입니다. 합계라는 말을 적어 드렸는데 보통 이 합계 출산율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출산율로도 불러요. 그냥 출산율이 얼마야? 그럼 물어보면 우리는 합계 출산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계 출산율이고요. 합계 출산율 말고도 여러 가지 출산율이 있습니다. 뭐 조출산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출산율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건 합계 출산율이니까 합계 출산율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수치야. 보통 뭐라고 그래요? 출산율 얼마 됩니까? 하면 몇 명이라고 표현을 하죠? 네. 아니에요? 나만 뉴스 보고 삽니까? 몇 명이라고 표현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합계 출산율은 뭐냐?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아이의 수, 출산율이라고 봅니다. 즉 여성 한 명이 평생으로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아이의 수를 우리는 출산율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여성 한 명도 기준이 중요하겠죠. 모든 여성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가임기 여성. 임신이 가능한 여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가임기 여성이고요. 15세부터 49세까지를 우리는 가임기 여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예측되는 아이의 수를 우리는 합계 출산율 또는 그냥 일반적인 출산율로 부릅니다. 선생님, 누가 15살에 애를 낳아요? 고딩 엄빠 아니야, 그지? 낳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사회적으로 몇 살에 결혼해서 낳느냐 이게 아닙니다. 생물학적으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야. 이해되신가? 생물학적으로 임신이 가능한 나이부터 끝나는 나이까지 15세부터 49세 여기서 말하는 나이는 모두 다 만 나이입니다. 이해되신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인 평균 결혼 나이가 지금 여성이 30살이 넘었어요. 30살이 넘게끔 일반적으로 평균 나이가 결혼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런 걸 따지지 않고 가임기 여성, 그러니까 평균 내에서 평균 아이를 낳는 아이를 수를 계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평균 출산율이 어떻게 되고 학교 출산율이?
0.6을 찍었죠. 작년 이 수업할 때 0.7이어가지고 애들이 한숨 쉬면서 큰일 났다는데 최저라고 찍었거든요. 올해 또 최저를 또 찍고 있죠. 내년 되면 또 최저를 찍을 확률이 높겠죠. 어쨌든 학계 출산율 우리가 봤고요. 두 번째로 태어나는 거 봤으니까 뭐 봤으면 좋겠습니까? 사망. 그렇죠. 사망률. 사망률 보겠습니다. 사망률은 심플합니다. 인구 10만 명당 10만 명당 사망자 수를 보시면 되겠죠. 즉 인구 10만 명당 얼만큼의 죽냐. 사망률이 이제 인구 10만 명을 기준으로 잡아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10만 명인데 사망이 10,000명 했다. 그럼 사망률이 몇이야? 0.1 되겠죠. 어떻게 높겠죠? 10만 명당 10,000명 10% 정도가 죽게 되는 거. 사망률이 10% 정도 되는 거야. 이거는 거의 뭐 재난 수준이죠. 10%가 죽어가는 건. 그래서 10만 명당 사망자 수를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로 진짜 중요한 개념입니다. 성비. 이거는 여러분들 별표 쳐두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들을 꾸준히 괴롭히는데 꾸준히 헷갈리게 합니다. 근데 여학생들은 좀 덜 헷갈리는데 남학생들은 좀 더 헷갈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비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얘기하겠죠. 그러면 남성을 기준으로 삼을까요? 여성을 기준으로 삼을까요? 그지. 여자 방에서는 여성이라고 말을 하죠. 남자 방 가면 뭐라고 할까? 남성. 보통 자기 중심적이거든. 우리 저번에 꾸준히 봤잖아.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가운데 살고 있다고. 우린 꾸준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있어요. 근데 성비에서만큼은 여러분들이 맞습니다. 여성 100명당 남성의 수입니다. 자, 그럼 성비가 100이다. 그러면 여자 100명에 남자 100명이 있다라는 거죠. 왜 여자를 기준으로 삼았을까? 그렇죠. 이 인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철저히 인구의 재생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도 아이를 못 낳는 여성은 관심 없어요. 가임기 여성. 사람들도 재생산 측면에서 남자는 별로 덜 중요합니다. 여자가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자가 몇 명이 있느냐, 남자가 100명이 있느냐, 1000명이 있느냐 중요치 않습니다. 여자가 훨씬 더 재생산 측면에서 생물학적 측면에서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자를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신가? 자, 그러면 자연성비라는 게 있어요. 자연성비. 인위적인 조작 없이 가만히 애들을 그냥 낳았을 때 생겨나는 성비입니다. 몇 정도 돼야 될까? 105? 50. 역시 미래에서 온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103에서 107입니다. 107인데 우리는 이거를 보통 105 정도로 봐요. 즉 여성이 100명 태어나면 남성이 105명 태어난다라고 봅니다. 여기서 의문이 들겠죠. 왜요? 나도 몰라. 나도 몰라. 생물학적으로 그래요. 근데 이게 성인이 될 정도 되면 성비가 100 정도로 맞춰져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따가 쉬는 시간에 여기 앉아가지고 잠깐 조용히 저쪽 벽돌 한번 바라보고 있어 봐봐. 사회적인 안전망이었으면 저들이 과연 성인까지 잘 자랄 수가 없을 수도 있겠죠. 나도 대단한 거야. 나도 저런 시절을 버텨서 지금 아직도 생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남성들이 좀 더 많이 죽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성이 생존에 좀 더 유리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기에 있는 친구들보다 평균적으로 7년 정도는 더 살아. 그러니까 시골에 가면 할머니들이 많아, 할아버지가 많아. 할머니들밖에 없어, 그렇지?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갈 때 같이 가고 싶다. 내 남편 혼자 보내고 싶지 않다. 그러면 7살 연하 정도 만나시면 됩니다. 연하요. 연상이면 너 한 20년 혼자 사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같이 가고 싶다 그러면 7살 연하 정도 만나시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럼 여기와 관련된 개념이 남초와 여초가 있습니다. 여초와 남초. 여초라는 게 뭐냐? 여성이 초과했다. 남초라는 거는 남성이 초과했다라는 거지. 즉 남자가 더 많냐 여자가 더 많냐는 건데 숫자로 나타내면 100보다 더 크거나 작거나 뭘 선택하면 되겠습니까? 100보다 작다. 그러면 이건 여초입니다. 즉 성비가 80이다. 그러면 여자는 몇 명 있어?
100명 고정이죠. 남자가 몇 명인 거야? 80인 거야. 80. 보통 어디 지역이 이렇게 80에서 70 정도 나타날까? 시골. 그렇지, 시골. 애들이 그러면 여초 지역 할래? 남학생 받고 여초 지역 할래? 갑니다. 그러면 장성 가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할머니들 많으신 대로. 그래서 100보다 작으면 여초, 100보다 크다. 어디 지역이 나올까? 서울은 보통 일반적인 대도시는 여초가 조금 더 나타나요. 약한 여초. 왜냐면 일단 먼저 대도시 먼저 설명드릴게요. 여초 지역은 대도시는 약간 더 여초인 지역이 더 많아요. 왜냐면 도시일수록 서비스업이 발달했죠. 서비스업은 좀 더 여성적에게 많은 일자리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더 여초가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확실하게 남초 나오는 데는 어디냐? 공장이 많은 곳. 공업지역. 그 다음에 군사지역. 확실한 남초가 나옵니다, 거기는. 그래서 여초, 남초. 요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성비는 자주 출제되는 개념입니다. 알겠죠? 성비만 물어보는 시험은 많이 없어. 성비를 기본으로 깔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이제 네 번째로 보겠습니다. 인구 구조. 연령별로 인구 구조를 나눌 수 있으셔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세 단계로 나누셔야 돼요. 유소년층과 청장년층, 세 번째로 노년층. 유소년층은 0세부터 14세, 청장년층은 15세부터 64세.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죠. 노년층은 65세 이상. 이렇게 나눠 두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한 나이는 모두 무슨 나이? 만 나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층? 청장년층. 나는 무슨 층? 청장년층. 우리는 무슨 층? 청장년층. 우리는 같은 계층이야. 일단 쉽게 보겠습니다. 우리는 3등분합니다. 나이에 따라서 유소년층 부양을 받아야 됩니다. 청장년층은 부양을 해야 합니다. 선생님 무슨 15살, 16살 일을 해요? 라고 하지 말고 사회적으로 늦게 일하는 나이도 있습니다. 늦게 일하는 사회도 있지만 이쯤 되면 부양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라고 보는 거야. 물론 우리나라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16살이죠? 10년 있다가 일할 가능성이 낮죠. 어디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일을 합니까 보통. 휴학도 좀 하시고 취준도 좀 하시고 제이스도 좀 하시면 27, 8쯤 되겠죠. 빨리 하시면 23, 4살 또 취직을 하겠지만 남자 같은 경우는 30살 안에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매우 낮죠. 지금 비율이. 그래서 실제적이나 현실하고 좀 매치가 안 될 수는 있지만 일단 우리는 인구학적으로는 청장년층을 15세부터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65세 이상부터는 노년층, 부양을 받아야 되는 나이. 요 세 개 무조건 잘 알아두셔야 돼요.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기본이다, 기본. 알겠지? 뭐 개미, 머리, 가슴, 배 3등분 합니까? 네. 맞아요? 나 배운 지 너무 오래돼서 그래. 맞아요. 머리, 가슴, 배 맞아요? 그런 것처럼 인구는 유소년층, 청장년층, 노년층. 오케이? 네. 이렇게 3등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나이 외워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인구 구조를 배웠으니까 부양비를 좀 아셔야 됩니다. 부양비라는 거는 청장년층이 얼만큼 누구를 부양을 하냐는 거야. 그래서 일단 우리 좀 심플하게 보면 유소년층을 A라고 할게요. 청장년층을 B라고 하고 노년층을 일단 C라고 임의적으로 좀 부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유소년 부양비가 있고요. 두 번째로 노년 부양비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뭐가 있을까? 총 부양비가 있겠죠. 세 가지가 있죠. 자, 그러면 유소년 부양비는 어떻게 구하면 좋겠어? 부양을 해야 하는 층을 아래다 두고 부양을 받아야 되는 층을 위로 넣으면 되겠죠. 이 셋 중에서 부양을 하는 층은 누구 층이야? 오직 청장년층이야. 노년층 일 시키시면 안 돼요. 물론 선생님 무슨 65세부터 누가 놀아요?
이해를 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인구학적으로 부양을 하는 층, 부양을 받는 층. 오케이?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B분의 A가 유소년 부양비가 나오겠죠. 노년 부양비는요. B분의 C. 총 부양비는 B분의 A 플러스 C 곱하기 100 해주면 돼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부양비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부양비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종종 가끔 자주 나와요. 무슨 말이야 이게? 나온다는 소리야 안 나온다는 소리야? 나온다는 거야. 부양비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총 부양비 구하는 방법은 무지하게 쉽습니다. 청장년 부양만 보면 돼. 어느 한 나라는 청장년치 50%고 어느 한 나라는 청장년치 70%야. 뭐 어디가 총 부양비가 더 높아? 50%인 데가 더 높겠지. 반비례 관계가 되겠죠? 이해되신가?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유소년층이 40%야. 청장년층이 50%야. 노년층이 10%야. 유소년 부양비는 몇이야? 50분의 40. 0.8 곱하기 100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노년 부양비는 50분의 10 곱하기 100 합니까? 0. 이거 는 할게요. 는 0.2가 나오죠. 총 부양비는 1 나오죠. 즉 한 명이 한 명분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거야. 부양비가 높은 편일까 낮은 편일까? 엄청 높은 편이야.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먹여 살려야 되는 거야. 엄청나. 그럼 이 나라에 미래가 있어 없어? 있어. 애들도 좀만 키워놓으면 뭘로 넘어올 거니까? 청장년층 넘어올 거니까. 이걸 뒤집어봐. 40% 10%. 미래가 있어 없어? 여긴 미래가 없어. 여기는 정말 힘든 나라가 됩니다. 이해되신가? 그래서 부양비까지 우리가 개념을 봤고요. 여섯 번째 개념으로 고령화 보겠습니다. 고령화. 고령화에서는 우리가 보여야 될 게 고령화 사회 이런 것들 볼 건데 요거는 쉽게 말하면 인구 중 노년층 비율을 이야기합니다. 인구 중 노년층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로 고령화 사회. 두 번째로 고령 사회. 세 번째로 초고령 사회. 요 세 가지로 구분을 하거든요. 그럼 고령화 사회는 노년층 비율이 몇 프로 정도 이상이 될까? 30%. 10명 중 3명이 노년층이면 이제 고령화 사회다. 세상을 너무 얕잡아 보고 있습니다. 얕잡아 보고 있어요. 7% 이상이면 이제 고령화 사회입니다. 이 사회는 이제 뭐 하고 있다? 늙어가고 있다. 내 전체 세포 중 7% 정도가 늙었다고 하면 나는 이제 늙어가고 있는 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령화 사회는요? 고령 사회는요? 14% 이상이면 이제 고령 사회야. 아, 너네 좀 문제가 있네. 너네 좀 많이 늙었어. 뭐 초고령 사회는요?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입니다. 30%가 엄청난 숫자인지 아시겠죠? 20%면 이제 초고령 사회라 부르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몇 프로 정도를 넘어가고 있냐? 15% 정도를 넘어가고 있어서 고령 사회를 넘어서 매우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개념 보시면 노령화를 좀 보겠습니다. 노령화. 여러분들 노령화랑 고령화랑 헷갈리지 마셔요. 노령화는 여러분들 뭐냐면 유소년 인구당, 인구 100명당 노년 수. 자, 쉽게 얘기하면 유소년 대 노년 비율을 우리는 노령화라고 얘기합니다. 노령화. 이해되신가? 그래서 이 노령화라는 거는 유소년 대 노년 비율인데 이게 100이다. 그러면 유소년 100명당 노년 100명이 있는 거야. 어때? 깝깝한 사이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30은요? 100대 30이면 나쁘지 않겠죠. 이해되신가? 어렵게 내려면 노령화랑 부양비랑 섞어서 낼 수 있겠죠? 비율 안 알려주고 수학 문제 푸는 것처럼. 문과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문과예요. 그렇게 잔인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도 이렇게 문제를 내볼까 약간 마음이 들었는데 방정식까지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쓰고 싶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도 상상의 나래를 피면 낼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8번 연령입니다. 연령에는 여러분들 크게 중위 연령과 평균 연령이 있습니다. 중위 연령과 평균 연령. 혹시 차이점 아신가? 자, 우리 여러분들 모두 몇 살이죠? 16살이죠. 내가 몇 살로 할까? 40살. 그냥 20살로 할게요. 계산 편의상. 표정 관리 잘 하세요. 알겠어. 양심 있으니까 30살로 하겠습니다. 30살. 자, 그러면 우리의 중위 연령은 뭐냐? 제일 생일이 어린 애부터, 나이가 어린 애부터 제일 나이가 많은 애까지 일렬로 쭉 세우는데 그 사이에 있는 애야. 자, 여기서 제일 어린 애 몇 살이죠? 16살. 제일 나이가 많은 애 몇 살이죠? 30살.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20명 있다 쳐. 내가 19명 있고 내가 20명 있고 내가 한 명이면 내가 21번째가 되겠고 여러분들은 누군가 서면 20번째가 서겠죠. 그 사이에 있는 딱 그 중간에 있는 애의 나이를 물어보는 거야. 그게 중위 연령이야. 여기 중위 연령은 몇 살이야? 16이겠죠. 왜냐? 여러분들 사이에 1번부터 끝까지 세웠을 때 내가 끝에 있고 여러분들 그 사이에 있으니까 여러분 나이가 다 같으니까. 자, 그럼 평균 연령은 뭐냐? 평균 연령은 나이를 다 더해가지고 나누는 거야. 우리 평균 연령 몇 살이야? 16점 몇 세 나오겠죠. 내가 여러분들의 평균을 올려버렸잖아. 나만 나가면 몇 살이야? 16. 내가 끼면 16점 X 나이가 나오겠죠. 중위 연령은 내가 끼든 안 끼든 차이가 있어 없어? 없어. 이해되신가? 그래서 중위 연령과 평균 연령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중위 연령은 제일 어린 사람부터 제일 나이 많은 사람까지 쭉 세우는 거야.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애를 중위 연령으로 하는 거고, 평균 연령은 뭐냐? 나이를 각 나이마다 다 더해서 나누는 거야. 그 나이에 따라서. 이해되신가? 그래서 중위 연령과 평균 연령이 좀 다르다. 우리나라는 중위 연령이 높아지고 있을까요? 낮아지고 있을까요? 높아지고 있어요. 인구의 나이의 무게 중심을 볼 수 있는 거야. 우리는 지금 여기는 계속 적죠. 여기는 유지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나이가 계속 내려오고 있는 거야. 올라오고 있는 거야. 그럼 평균 연령은 증가하고 있을까? 예, 평균 연령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위 연령과 평균 연령 차이점 아시고, 여러분들 문제 보시다 보면 연안 인구라는 게 나옵니다. 연앙. 연이 뭐냐? 1년, 2년 할 때 연이고요. 앙은 중앙이야. 그래서 1년 중에 중앙 인구값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인구 변천 모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구 변천 모형은 여러분들 그래프로 보면서 조금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작게 그렸어요. 일단 이거는 시간입니다. 시간이고요. 여기는 저를 나타내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프가 하나 있고요. 하나 더. 이렇게 하는 그래프가 하나 더 있죠. 그래서 하나 더 그리시면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상대적인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언제 떨어지고 언제 올라가느냐, 절대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상대적인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빨간색은 뭘 나타내는 그래프일까요? 그렇죠, 사망률을 나타내는 그래프고요. 노란색은요?
그죠? 출산율, 출생률을 보시면 됩니다. 출생과 출산 구분하려고 하지 마시고 같은 개념으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파란색은 뭘까요? 총인구. 그렇죠. 총인구.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냅니다. 선생님 이렇게 삐뚤빠뚤하게 그린 이유는 뭐였을까요? 해마다 변동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역병이 돌거나 전쟁이 터거나 또는 사람들이 갑자기 얘기를 많이 낳거나 그런 식으로 있어서 해마다의 조금씩의 변동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그래프에 약간의 웨이브를 준 겁니다. 그래서 사망과 출생 그리고 총 인구의 그래프를 인구 편천 모형이라고 우리가 나타내고요. 이건 우리가 세 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세 단계. 세 줄을 그어서 네 단계로 구분을 해요. 사망률이 떨어지는 시점에서 하나, 출산율이 떨어지는 시점에서 하나, 그다음에 출산율이 이제 다 떨어져서 총 인구가 유지되는 단계에서 한 단계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사망 첫 번째 단계를 우리가 1단계, 두 번째를 2단계, 세 번째를 3, 네 번째를 4단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단계들의 특징을 보면 1단계는 다산, 다사의 특징을 보입니다. 다산, 다사. 그 다음에 2단계는 다산, 감사의 특징을 보여요. 다산, 다사가 뭐냐? 많이 출산하고요. 많이 사망을 하고 있다. 다산, 감사는 뭐냐? 많이 출산하고 감소하면서 사망이 감소하고 있다. 오케이? 잘 따라오셔서 그래프랑 매치시키면 되겠죠?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감산소사. 그렇죠. 감산, 소, 사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4단계는요? 소산, 소사. 그렇죠. 소, 산, 소, 사. 적게 출산하고 적게 사망하는 그 단계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1단계는 우리가 뭐라 부르냐? 고위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고위 정책이라는 게 뭐냐? 사망과 출산이 고위, 높은 위치에서 인구가 정체되어 있다. 그러면 4단계는 뭐라 부를까? 그렇죠. 저위 정체기. 사망과 출산이 낮은 단계에서 정체되어 있다. 고위 정체, 저위 정체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부릅니다. 자, 그럼 진짜 포인트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진짜 포인트. 사망이 떨어지는 시점과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 시점에서 원인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셔야 됩니다. 사망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뭘까? 그렇죠. 의료기술이 발달합니다. 의료기술이 발달해요. 여러분들 과거에 아이를 낳으면 모든 아이가 다 잘 자랐을까요? 아니요. 어릴 때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잔치라는 걸 해주죠. 1년 동안 죽지 않고 살아남았으니까. 그래서 어릴 때 이름을 잘 지어주지 않는 경우도 있죠. 또는 호적이 자기 나이랑 맞지 않는 경우도 있죠. 어릴 때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어린 아이만 위험하냐? 아이를 낳는 사람은요? 위험했죠. 그러니까 아이가 죽거나 산모가 죽거나 둘 다 죽거나 물론 둘 다 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위협을 받기도 했었고요. 나이가 먹으면 아파요. 치료가 어려워요.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망률이 높았는데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망률이 떨어지게 되죠. 즉 영아 사망률, 노년층 사망률 둘 다 줄어들면서 인구가 조금씩 꿈틀꿈틀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출산율이 떨어진 이유는 뭐였을까?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 낳을 이유가 없다. 우리는 그걸 다른 말로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했다.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를 먼저 봅니다.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자녀들을 낳아두면요. 내 재산이라고 생각했어요. 애들이 다 크면 나를 부양하고 나를 먹여 살릴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즉 일도 시키고 노동도 시키고 내 하나의 재산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은 부모님들의 재산입니까? 아니요.
재산은 아니지만 보물 정도는 될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을 사랑할 테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투자 대상으로서는 꽝이죠. 네. 여러분들은 돈을 많이 먹죠. 네. 근데 나중에 취직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번 돈 엄마 아빠 다 갖다 줍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은 사랑으로 키워지는 존재지 재산으로 키워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지. 이해되신가? 네.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했습니다. 즉 자녀를 과거에 바라봤던 가치관, 즉 자녀에 대한 가치를 옛날에는 어느 정도의 재산적인 가치로 봤다고 하면 현대 사회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많이 키울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몇 명 낳는 거야? 하나 또는 둘 정도 낳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여성이 일을 해요. 일을 하죠. 그걸 우리는 좀 다른 말로 바꾸면 여성의 사회 진출로 합니다. 과거에 여성들은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안일을 하다가 나이가 되면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죠. 근데 요즘 세상에는 여러분들 학교 안 보냅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아들만 대학 보내고 딸은 대학 안 보냅니까? 아니요. 어림없는 소리죠. 여성들도 충분히 사회에 나가서 돈을 벌고 자신들의 꿈을 이루고 자아실현을 한단 말이야. 이럼으로써 얻었던 국가적인 이득도 있습니다. 뭐가 있었을까? 여성이 사회에 나옴으로써 얻는 이득도 있었어요. 경제 활성화. 일할 수 있는 사람이 2배가 늘었잖아. 그러니까 경제 활성화 됐어. 반면 부작용으로 뭐가 늘어났냐? 출산율이 떨어지는 거야. 학교를 다니고 일을 하고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하니까 결혼을 빨리 못해요. 못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지. 나도 경쟁력이 있는데 굳이 내가 결혼을 해야 되나? 안 하지. 그러면서 우리나라 결혼 연령이 여자가 30살이 넘어갔죠. 과거를 생각해보자. 아주 조선시대나 이럴 때 여자들은 몇 살에 결혼을 했을까? 16, 17살 정도면 결혼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출산을 할 수 있는 기회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20년 정도는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7명, 8명 정도 낳는다는 거지. 지금 결혼을 30살 넘어서 하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그러면 애를 낳을 수 있는 기회가 10여 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 둘 또는 낳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의 사회 진출로 출산율이 떨어졌다. 이 두 가지 경우로. 물론 이것 말고도 무궁무진하지. 플러스 알파 늘 인구학자들 또는 사회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내는데 교과서상으로는 이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인구 변천 모형 심플하게 봤는데 이제 1, 2, 3, 4단계는 시간이라고 했죠. 시간이야. 정확한 시간이 아닙니다. 변천 모형이라는 거는 원리야. 인구가 이런 식으로 변천해 갑니다. 한 사회, 한 국가의 인구가 이런 식으로 변화해 나갑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서양 나라들은 1단계가 언제였을까? 산업혁명 이전이겠죠. 의료기술이 없고 산업화가 되지 않는 산업혁명 이전에가 1번이었죠. 1800년대, 1700년대 이때쯤이었겠죠. 2번은요? 산업혁명이 되고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나서부터 사망률이 급격히 줄어들지만 낳던 대로 계속 낳죠. 인구가 폭증합니다. 그러다가 3단계는 언제부터 왔을까? 산업혁명이 마무리되고 어느 정도 현대사회로 들어오면서 3단계로 들어오게 되죠. 즉 이제 안 죽어 사람들. 의료기술이 충분히 발달해서. 근데 아이들도 이제 점점 적게 낳는 거죠. 4단계는 현대라고 보시면 돼요. 또 이제 5단계도 이야기도 해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게 뭔 소리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가죠. 인구 감소. 서양 나라들도 인구 감소. 근데 이걸 인구 감소하면 그 국가의 경쟁력이 떨어져. 어떻게든 유지나 상승하려고 해요. 근데 보통 상승보다는 유지하는 측면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야? 출산율을 늘리려고 하는데 안 늘어나잖아. 그지? 다른 나라에서 인구를 이동시켜 오는 겁니다. 지원이 아닙니다. 이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마 여러분들의 부모님 나이쯤 되면 20명당 1명은 외국인, 또는 더 많아지면 10명당 1명은 외국인이라고 통계가 예측을 하고 있죠. 어쨌든 서양은 이렇게 되고요. 우리나라는요. 1단계는 언제일까? 조선시대. 즉 일제강점기 산업화 또는 근대화 이전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2단계는요. 일제강점기 시대 또는 근대화가 되면서부터 의료기술이 들어오면서부터 2단계로 보시면 되고요. 3단계는요. 6, 70년대로 보시면 되고요. 4단계는요. 90년대 이후, 2000년대 이후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이걸로 지금 명확하게 가고 있죠.
3,500만까지 줄어든다고 합니다. 우리 인구가 지금 5천만인데 이제 줄어든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되신가? 자, 그럼 한 번 더 나눌게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선진국과 개도국을 한번 봅시다. 선진국은 몇 단계에 해당할까? 4단계. 그렇죠. 4단계에 해당합니다. 개도국은요? 1단계. 1단계 누구야? 구체원이요. 야, 그러면 현대 21세기에 지금 1단계라는 건 태어나는 족족 죽는 거야. 평균 수명 30 막 이러는 거야. 그런 나라를 국제사회가 가만히 두면 돼? 아니요. 안 되잖아. 구호 정책을 펼쳐야지. 현대사회 1단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1단계 존재하지 않아요. 1단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몇 단계? 2단계. 2, 3단계. 여유를 주십시오. 딱 하나를 찍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유를 주십시오. 2단계와 3단계. 예, 분포되어 있다. 2단계인 나라는 조금 더 저개발 국가고 3단계인 국가는 좀 더 개발된 국가가 개발도상국임에도 불구하고 2, 3단계로 구분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 이해되신가요? 네.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일단 인구 변천 모형은 여기까지 하고 촬영은 끄고